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1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20포인트 이상 떨어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요. 상승 반전하는 등 뒷심을 발휘하면서 1920선을 결국에는 지킨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하락 반전했다는 것은 살짝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미국 등 해외 증시 가격 부담이 크게 좀 빠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듯합니다.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하락 반전한 것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반면 또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보여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하면서 다음 주에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크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둘 중에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멘토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쉽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또 다시 또 새로운 테마가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후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 접시자 실무 접촉 개최할 것 북한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 통지문을 북치군을 전달했고요. 자,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남은우 멘토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이 극명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면은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 급등하다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명전기라든지 제형솔루텍 등의 종목들은 좀 더 많이 밀렸고요. 반면 이제 DMZ 관련해가지고요, 이 테마주들이 오늘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대북 리스크 제거 부분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일단 그 대북 관련 화해 무드가 조성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종목들이 좀 못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좀 많이 반영됐죠. 최근에 이제 그 현대상선 기준으로 이제 바닥에서 거의 한 3배 정도, 그리고 제형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바닥에서 3, 4배 정도 올라왔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앞부분에서 상승했던 건 이제 성장성이라는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추려져서, 정말로 그 어떤 경제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들은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DMZ 내 세계평화공원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서 남북관계도 상당한 해빙 무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막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집중 점검을 할 텐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님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인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한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경기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사실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잘 몰랐는데 지표를 발표를 해보니까 미국도 괜찮았고요, 유럽도 괜찮았고, 사실 가장 우려를 했던 게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 무드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가 이제 한 단계 올라왔는데, 이제 한 단계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예전에 또 지수를 억눌렀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좀 다시 이루어집니다. 참 이거는 하루 눈 뜨고 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가 하루 눈 뜨고 나면 부정적으로 해석했다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 할 건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별도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악재에 민감한 장은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재에 둔감한 장은 역시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제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선진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 축소 가능성이 조금만 확대되면 결국 지수는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논쟁과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쟁들이 항상 대립을 하면서 지금 부딪히는 단계에서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발견되고 있는 부분은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7월 내내 샀죠. 7월 내내 샀는 게 이제 그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뱅가드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7월부터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팔았던 건 딱 5일 동안 팔았습니다. 8월 달 들어서 일시적으로 1940 갔다가 1870까지 갈 때까지만 잠깐 팔았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매도 형태는 아니고 매도 규모를 축소하는 약간의 플러스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는 장을 받칠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면 깔아서 사서 장기 보유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기금은 하락 저지용은 가능하지만 주가 상승으로는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투신이 사는 날 항상 플러스가 나더라. 투신이 팔면 밀리더라.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투신과 외국인 자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악재가 지금 깔려 있는 종목들이 악재를 딛고 올라오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노조 파업 같은 것들이죠. 노조 파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조금 더 갈 공간이 남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상당한 좀 이상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갑자기 그냥 5% 이상 그냥 폭등을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가 다시금 오후 들어서 또 밀리는 등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뭐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 광다증권이라고 최대 국영 증권사라고 하는군요. 빅광자의 클 때자, 광대를 이제 광다라고 읽나 봅니다. 중국어를 아직 몰라가지고요. 네, 광다증권 거래소에서 7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2,750억 원가량의 주문 실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뭐, 모의 투자를 하던 그 광다증권 트레이더가 주문 실수한 게 실거래에 반영됐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는데, 그 중국 당국에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사실관계는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그 중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괜히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 초반에 우리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한 2,000개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순간적으로 플러스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튼 지금 중국 증시는요, 이 순간적인 주문 실수, 사실은요, 주문 실수가 거꾸로 나왔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들어왔다가 보합이 됐으면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급등한 이후에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좀 새로 생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측면을 본다면 이런 문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답보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요, 단기간의 정책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즉,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부 다 해안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제 내륙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저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치로, 그리고 생산에서 소비로 넘어가는 일련의 큰 경제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과도하게 정책만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부수고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연착륙이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좀 현재의 지수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의 증시의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도요,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최근 미국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탄탄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 중국 상해 증시 2,092포인트까지를 발판으로 세워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가장 큰 부분은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양적 완화 축소냐,
조기에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되느냐 이 내용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주가가 떨어진 데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나스닥 지수의 또 월봉 측면으로 본다면 이 기술적인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3월에 형성되었던 5132에서 그리고 2002년에 형성되었던 1100포인트대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돌려봤을 때 가장 저항이 되고 마지막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6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증선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스닥이 36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지수는요, 좀 더 반납해야 되는 지수다. 이 구간에서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은 위축된 횡보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특징은 역시 현대차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자, 추세를 보면은요. 지금 노조 파업, 이 노조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이런 게 학습 효과죠. 항상 노조 리스크는 있어 왔다.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노조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점은요, 가격이 싸다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현대차에 기대할 수 있는 실적 개선감은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뒤엎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이 장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보다는 현재는 현대차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하방 추세가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으로 그리고 정확한 밴드를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한다면은요. 상단에서 매도하고요.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 전형적인 이 상단, 우상향 박스권 밴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잘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셔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튼 글로벌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지언정 유럽 증시와 그리고 중국 증시의 상승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 크게 어려움 없는 상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또 현물과 파생시장의 그 수급적인 측면은 어떠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상당히 좀 많이 나섰습니다. 보시면은 2,200억 가량의 순매수를 오늘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38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6월달 뱅가드 물량이 9조 4천억 1월부터 6월까지 다 나간 이후에 7월 장세는요, 1조 가량의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종목별로 접근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종목별로 접근한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유럽계 자금, 즉 헤지펀드의 지난 이제 6월달 공매도를 쳤던 자금과 이 미국계 자금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측면, 즉 선물과 프로그램 측면으로는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 매도와 매수를 좀 한다면은 종목으로의 흐름은요, 미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계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약 한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는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지만 종목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2,200억의 순매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프로그램, 즉 기계로 산 금액을 제외한다면은요, 약 3,000억 이상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 종목별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에서 146계약은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간다의 게임이 아니라 종목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정확히 피력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용준 멘토께서는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은 역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맥을 못 쳤는데요. 딱 불과 2, 3일 전입니다. 2, 3일 전부터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 급반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급반전,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까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초대형주 쪽의 그 매기가 갑자기 이제 살아났던 부분들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그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외국계 보고서에 의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성장성에 분명히 문제가 좀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자체적인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한 가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쪽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파업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특징적인 일단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 이제 더 지금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턴 어라운드 쪽입니다. 과거에 좋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됐던 종목들은 상승 탄력에 좀 제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전까지는 좀 안 좋았는데 이제부터 좀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것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선발대 쪽으로 해서 먼저 치고 나왔던 것이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은 이제 실적 악화 대부분 지나갔고요. 그 수주량의 문제, 질의 문제 얘기들 다 떠나서 이제는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좀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금 화학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원재료 투입 자체가 유가가 좀 쌌던 시기에 그 투입됐던 부분들이 순이익으로 잡히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에 대한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투입 기준으로 봤었을 때 3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성장 분기 모멘텀은 다음 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철강 역시도 철강 가격 인상들에 대한 얘기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밴드를 한 단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전체적인 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핫 이슈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대로 13일엔 1900선을 회복했고 16일엔 19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4% 가까이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역시 9월 10일 새 아이폰 출시 보도에 3% 가까이 상승하며 기술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이 2,137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은 749억 원, 기관은 1,330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가 3% 이상, 운수창고업이 2%, 제조업과 철강 금속, 운송장비, 기계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유로존이 오랜 경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3% 증가하며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각각 0.7% 및 0.5% 플러스 성장했으며 포르투갈은 1분기 대비 1.1% 성장해 유럽연합 28개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1% 성장해 경기 침체 둔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남북한이 제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극적 타결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태 발생 133일 만에 남북 합의문 도출을 이뤄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보장 주체 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 측 인원이 방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으며 아직 북측의 답변은 없었지만 호응할 경우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을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집트 사태가 악화되며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는 등 세계 경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당장 이집트의 채권 수익률은 급등하고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거래일 연속 올랐고 북해산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등 세계 각지에서 유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15일 글로벌 증시가 미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외에도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2일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2만 건으로 전주보다 15,000건 감소하며 2007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해 고용 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올라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부합하며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9월 축소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건설 중인 신규 반도체 공장에 쓰일 장비 발주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 중장기적으로 7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던 장비 발주는 3분기로 앞당겨지면서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건설 중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장비와 관련해 국내외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발주에 들어갔다며 협력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업체당 수백억 규모로 장비를 수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핫 이슈를 살펴봤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이 오랜 경기 침체에 벗어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지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보니까 1분기 대비 0.3%가 증가했습니다.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세 전환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유럽이 이제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었죠.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 7분기 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았는데, 일단 그 배경을 좀 깔고 보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부동산 쪽을 집중적으로 부양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나타났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일이 이제 제조업 기반을 기점으로 하는 어떤 그 경제 성장이 좀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유럽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전체 유럽 전체 GDP의 92%까지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채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유럽이라는 어떤 특징은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이냐면 아무리 좋아지다가도 어떤 한 부분이 엉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벌어지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리스의 문제가 이제 유로존 전체적인 문제까지 이제 확대됐던 문제들인데 결국은 각각의 경기 환경이 다른 나라들이 같은 화폐를 사용한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각국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손실을 나는 부분을 이제 그 독립정부처럼 이제 그 카바를 해주는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익이 나는 나라는 계속 이익이 나고요. 손실이 나는 나라는 손실이 계속 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각국의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문제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카바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결국은 강한 부양 정책 때문에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이 부양 정책이 또 주춤해지게 되면은 또 각각의 문제들은 또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이제 유로존에서 가장 이제 좋은 구조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12%에 달하는 실업률을 개선을 해서 결국 각 나라의 어떤 경기를 각각의 어떤 그 자생력을 갖는 그런 구조로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또 남은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2분기 GDP에서 1분기 대비 0.3% 증가된 수치로 보면은요, 그렇게 썩 대단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요,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IMF나 다른 기타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요, 유럽 경기가 본격적 회복세가 될 것이라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IMF의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 추이에서 지금 2013년을 기점으로 2014년에 점진적으로 일단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전망치가 어느 정도의 강하게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발표된 GDP가 과연 이 전망치에 충족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철저히 충족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1, 4분기 가장 저점으로 나타났던 부분에서 드디어 2, 4분기 회복, 3,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 4분기 때는 완연한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유럽의 정신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단순히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유럽 수출 증가 업종이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유럽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자동차와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석유 제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비해서 13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글로벌 위축 때문에 좀 낮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그럼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올해 얼마만큼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의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역시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무선 통신기기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스마트폰입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좀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을 뛰어넘지 못할지언정 유로존에서는 확실히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LG전자 등의 종목들도 약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선 통신기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합성수지라든지 그리고 철강판 컴퓨터 등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요.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유럽의 경기는 계속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표들이 한 개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의 신호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유로존의 GDP 상승률이 지금 한 0.6% 정도 올랐다는 소식이 있고요. 유로존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2분기 GDP 발표된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한 걸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0.6%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보다 0.1%포인트가 오른 0.7%포인트의 성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더더군다나 더 극적입니다. 시장에서 0.2% 정도만 올라도 잘했다. 뭐 이런 평가와 전망을 했는데 훌쩍 뛰어넘는 0.5%포인트가 성장했다는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유로존 경제 전체가 아무래도 이제 상당 부분 바닥을 찍고 터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 또 전일에 또 미국 증시에 작용한 것이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 규모와 그 시기에 따른 어떤 좀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에 따른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게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적 완화 이게 종료되는 게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깔고 종료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기가 되는 건지 안 반기가 되는 건지 저 같은 아마추어로서 이게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경기, 또 유로존의 경기, 또 지금 우리 속세기는 그 일본의 그 뭐 아베노믹스가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좀 해주시다면요. 예, 우선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요. 과거 이제 1, 2차, 3차 전부 다 양적 완화의 축소가 논의가 됐을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의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수의 속도 조절입니다. 산업 생산과 이 미국의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요, 산업 생산의 상승률을 미국 증시가 훨씬 더 많이 뛰어넘었을 때는 어김없이 폭락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산업 생산 어떤 포인트를요, 한 3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벤 버냉키는 이제 마지막 임기를 이제 얼마 남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찾아올 어떤 주가의 급락들에 대비한 립 서비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에반스 룰에 의해서 출구 전략을 한다는 것은요, 경기가 살아나서 출구 전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수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수는요, 한 1년간은 항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짧은 충격은 있을 수가 있을지언정 경기의 회복은 분명히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루하루에 떨어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들에 개의치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이 문제는요, 나중에 터질 겁니다. 현재 일본의 양적 완화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의 판단은요, 절대 올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경제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해 나가느냐는 올해 하나의 화두가 되겠지만 결국 일본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마느냐는 또 내년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유럽 토탈해 가지고요,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는 이 지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안 하셔도 되고요. 주식 투자에 하루하루 올라갔을 때는 또 이 내용 가지고 올라간 이유를 말하고 떨어질 때는 또 이 내용 가지고 이유를 말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하루하루 계속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뭐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피력해 주셨는데 아니 일본 하는 거 보면 뭐든지 다 좀 잘 안 됐으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못 돼서 그런지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하는 게 영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은 우리 증시가 한 2,000포인트까지는 좀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리 김영준 멘토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여건의 호전을 감안해서 우리 증시의 2,000포인트 탈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잘 돼갖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국내 상황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레벨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의 밴드를 조금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135만 원, 140만 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한 2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이제 3에서 5% 정도의 그 상승 공간은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1960에서 8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상황들이 완전하게 경기 회복이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은 아니고요. 일단 바닥에서 턴을 해서 나타나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포인트의 안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2,000포인트 터치라든지 2,000포인트에 근접하는 것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보다는 결국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박스권의 상단이 좀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장세의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현재 좀 보고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거는 뭐 서둘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에서 장의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남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니까? 예,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준 멘토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여튼 저는 굉장히 긍정론자입니다. 올 연말 안에 올해는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고 하이만츠 법칙에 의해서 또 경기 동행지수도 지난달 말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기업의 실적 개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게임이 될 것인데요. 당분간 2, 4분기 실적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4분기 우리 IT의 성수기는 3, 4분기, 4, 4분기로 이어진 부분이거든요. 가장 큰 주축이 될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적어도 횡보만 하더라도 이 소재 산업재군들의 3, 4분기, 4, 4분기에 회복이 나타나면서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2,000포인트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 단기적으로는요. 1920에서 1940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좀 저항이 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제가 계속 1920포인트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을 본다면 11,200원 되는 가격에서는 일단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결국 1940을 돌파해야지 2,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것인데 1940을 돌파하기 위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132만원을 넘어서 135만원대까지의 상승이 일단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순환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1940포인트를 한번 도전하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000포인트 돌파는 이달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요, 충분히 연말 안까지는 돌파 플러스 안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건설 중인 반도체 신규 공장에 쓰일 장비 발주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이 됐던 발주가 3분기로 앞당겨져서 이 관련 장비 업체들에서는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화색이 만면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발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이 올해 당초에 이제 투자 계획안이 이제 40조를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결국은 이제 그 24조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24조 중에서 상반기에 지금 집행한 것이 32.5% 그러니까 9조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고요. 62.5%인 15조 원이 이제 아직은 자금 집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건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는 13조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엔 6조 5천억 그리고 휴대폰하고 가전 쪽에는 4조 5천억이 이제 장비 발주가 나가도록 돼 있고요. 반도체 13조 원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중국의 시안 공장이라는 쪽에 낸드 플랫입니다. 결국 이제 낸드 플랫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쪽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낸드 플랫 쪽에 이제 7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화성하고 오스틴 공장에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공장 신설이나 증설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지금 이제 올해 집행하겠다고 하는 15조 원에 관련된 장비 발주는 대부분 나오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장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뭐냐면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 장비 쪽 7조 원 정도가 지금 거의 확정된 거고 이제 그 곧 발주가 나오는 걸로 일단 대부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삼성 애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내일 발주 나온다고 그러다가도 전전날도 이제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발주가 나와야 발주가 나오나 보다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OLED 발주도 그랬죠. 이제 7월 24일 날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서 A3 라인을 확정해서 발주를 내보내는 걸 됐었다가 갑자기 22일 날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던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 발주에서 장비 발주는 단계별로 7조 원대.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수백억 대의 장비 발주를 일단 받을 걸로 보고요. 그 발주는 곧 나오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수혜는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크게 이제 그 반도체 장비 발주 쪽으로 한번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남은 원장님께서는요. 예, 이번 그 삼성전자의 이번 중국 반도체 장비 공장 장비 발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은요, 반도체에서 일단 올해 이제 장비 발주 13조 이렇게 잡혀 있고요. 디스플레이에서 6조 5천억 그리고 휴대폰 가전 쪽에 4조가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가는 길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반도체 가격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반도체 가격이 이 왼쪽 부분인데요. 왼쪽 부분인데 이번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휴대폰, 즉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장비 발주라든가 투자를 많이 늘려봐야 지금은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확실한 캐시카우 쪽에 더 집중하자. 즉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70%는 휴대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제부터 캐시카우로 그대로 가져가고 반도체 쪽에서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순이익을 더 많이 끌어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 하이엔드 시장에서 이 중저가 쪽으로 글로벌이 확산된다는 개념이고요. 그 속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역시 반도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삼성 관련주를 볼 때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가전 그리고 휴대폰 사업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훨씬 더 앞으로 또 비전이 크고 많은 이익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장비도 그래서 발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가장 수혜를 입을 역시 업종은요.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쪽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수혜주들이 기대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멘토님께 여쭤보죠. 예. 일단은 이제 장비 쪽은 좀 이 부분이 이제 영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이냐, 반도체 쪽 장비 쪽이냐, 뭐 이렇게 굳이 따지기가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공정이 좀 비슷한 공정들이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먼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학 증착 장비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화학 증착 장비하고 플라즈마 처리 장치 관련해 가지고는 유진테크가 일단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고 반도체 전공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라고 하는 것들과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PCVD 그리고 ALD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원익 IPS 쪽이 대부분 장비를 좀 발주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국제 엘렉트릭
엘렉트릭이나 AP 시스템은 열 확산 장비, 그리고 금속 열 처리 장비. 지금 이제 그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듣는데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조금 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엘렉트릭하고 AP 시스템이 그쪽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스하고 PSK가 비정절직 탄소막 증착 장비하고 방류 장비 이쪽이 좀 수주가 좀 유력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기타 그 수혜 업체로는 그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 분류 저장하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장비 FA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SFA하고 노체 시스템이 수주하게 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스 공급 장치라고 하는 것을 납품하는 데는 K시텍 그리고 화학 약품 중앙 공급 처리 장치 뭐 이쪽은 STI 그리고 이제 그 가스 스크로버라고 그러죠. 가스 정화 장치 이거는 이제 거의 GST가 거의 확정적일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장비들이 이제 그 발주가 나오면 수백억 대가 나오면 모두가 동반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선반영된 종목도 있고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종목도 있고요. 반영이 중간에 진행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수혜주의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은 저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한 두세 종목 정도가 좀 탄력을 좀 받을 걸로 일단 보여지지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발주가 나오면서 IT 부품주들, IT 장비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번 확산되는 쪽에서 이쪽의 실적이 어느 정도 점검되고 그리고 비교적 좀 깨끗한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아갖고 주가 상승을 선도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자 그럼 잠깐 짬을 내서 가상 계좌로 운영이 되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 원칙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죠. 각각 3천, 5천, 1억 원의 가상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네, 종목 편입은 100% 내에서 비중 제한을 하고요. 재편입은 한 번에 한해서 허용을 합니다. 제시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대를 적용해서 편입을 하고요.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아이스코, 두산인프라코 두 종목이 오늘 4% 넘는 좋은 흐름 보였죠. S-오일의 매수가가 77,500원에 비중 40% 포트 진입 성공했고요. 두산인프라코가 목표가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어제 추천하신 에스테파마 매수가 14,1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비중 20%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6,580원에 포트 진입, 비중은 15%입니다. 네, 3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포트죠.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체적인 지수 조정 분위기로 인해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하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끼가 충만한 그런 종목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5천만원 포트 운영하는 양순모 멘토입니다. PNT 목표가 14,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1,500원 도달 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함께 하시는 남은우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외국인 매수세 1,300원이 오르면서 86,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죠. 앞으로 좋은 수익을 거두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고요. 네, SM 기관 수급 악화를 의견으로 월요일 시초가의 전량 매도를 의견을 냈습니다. 삼성테크인 월요일에 신규 편입을 하고요. 매수가 67,800원에 목표가 74,000원입니다. 손절가 65,500원에 비중은 30% 비중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근 멘토의 다음 주 승천주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삼성테크인입니다. 매수가 67,800원, 목표가는 74,000원 잡아줬고요. 손절가 65,500원으로 비중은 30%를 편입을 해놨습니다. 네, 다시 주식 승천에 합류하신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렉스컴 한 종목만이 2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0.71 빠졌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미한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 잘 좀 올라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1억 원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신창환 멘토 볼까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약세의 흐름을 탔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 5%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김도영 멘토의 포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동양 EMP 오늘 장에서 소폭 상승 흐름 보이면서 3%대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트에서 코덱스 인버스가 빠지는 날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효열 멘토의 포트입니다. 오늘 기아차, 일진 디스플레이가 흐름이 좋았죠. 자산 총액이 플러스권으로 바뀌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용준 멘토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주간 단위로 5% 상승했죠. 곧 포트폴리오 전체가 수익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요. 주식승천 시즌 1의 수익률 1등의 저력을 굳게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나무르 멘토님의 승천주를 살펴볼 텐데요. 8월 13일날 매수했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고요? 네.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추천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0몇만 원대 가격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요. 우선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 4분기 실적에서 2,500억 이상의 어떤 마이너스가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2, 4분기 같은 경우에도 800억대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이 1, 4분기의 충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미국의 공사에서 대규모적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점이 나는데 나누어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1, 4분기, 2, 4분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1, 4분기로 더 손실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본다면 상반기에 올해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악성 공사 현장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 상반기로 다 인식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일단 나쁜 거를 먼저 떨궈져 내고 나서 3, 4분기부터는 좋은 거 받아드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해외 수주의 회복세를 타가지고요. 점진적인 회복이 충분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우선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해외 이제 저가 수주 현장에서 계속 추가되는 이제 비용이 계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공사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의 조정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수주를 받았을 때는 이 정도 원가였지만 지금은 원가가 너무 많이 비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한 조정을 하자. 쪽에 조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요, 전격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질되고 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을 때 엄청나게 또 주가가 상승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혁신, 재도약의 기회로 일단 탈바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분명히 좀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질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이 차트는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분기 실적과 그리고 주가 추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요 주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개별 영업이익입니다.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 즉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통한 영업이익인데요. 그리고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요, 바로 연결 재무제표를 이용한 영업이익인데 보시면은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급격히 떨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번 1, 4분기의 영업이익의 충격입니다. 마이너스 2,500억이 넘는 충격이 발생했죠. 그 이후에
대부분이 다 1, 4분기로 이 손실 처리를 했다는 것을 2, 4분기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 4분기의 이 컨센서스는요, 전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 플러스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손실이 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1, 4분기에 다 넣어두고요. 2, 4분기까지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서 3, 4분기부터는 이 악성의 어떤 건설 현장을 제쳐두고 이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정 주가는 한 15만 원대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어떤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도 한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 지표로 삼다면은요, 86,500원 현 가격 부분이 되겠습니다. 86,500원 가격이라면 12만원대에 대해서는 적정한 안전마진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접근해보자. 1차 목표가는요, 단계적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위에 아직은 매물이 많이 포진해 있는 관계로 95,000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사이를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손절매 가격은 8만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대거 바닥에서 이 저평가를 앞세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현재에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는 3, 4분기, 4, 4분기에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들의 어떤 흐름이 동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1차 목표가 달성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한때 뭐 실적 쇼크로 좀 주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저력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분들의 포트 점검을 할 텐데요. 남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도 쭉 해주시죠. 자, 우선 LG U+입니다. LG U+ 통신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제가 LG U+를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추천해서 크게 이익을 봤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LG U+ 선정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부터 볼만 하실 겁니다. 19일 월요일부터 주파수 경매 시작됩니다.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 따로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은요. 주파수 경매는 궁극적으로 모든 통신주들이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기대되는 U+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라기보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LG 옵티머스 G2가 예상외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S4 LTE 어드밴스드보다 반밖에 팔리지 않았다. 당연하죠. LG 제품이 삼성 거에 반이라도 팔린 거는 대단한 겁니다. 무에서 없던 거에서 올라가는 내용이지 절대적인 기준치로 볼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주가가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떨어진 부분에서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이 된 부분이고요. 분명히 없었던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 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LG전자의 순환매 다음 주 초부터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달성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역시 LG전자도 다음 주 좀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광입니다. 예, 지금 피팅 업체들, 조선주들이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피팅 업체들도 같이 동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력 코리아라든지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도 상승 후 살짝 조정인데요.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소재 산업재군들의 상승에 전방에 이익이 가장 레버리지가 크게 움직이는 이익의 급변이 나타나는 업종이 바로 피팅입니다. 기계, 플랜트에 이어서 건설, 조선까지 아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팅 업체군들의 어떤 상승은요, 지금부터 계속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 아무 걱정 없이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일단 종목군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용준 멘토님의 AS 또 이어가야죠. 예. 일단 뭐 ICD,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실리콘 억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요. 지금 ICD가 2011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1,4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20억 정도. 이때가 주가 수준이 이제 한 4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4만 원 정도 됐었던 것들이 이제 다음에 매출이 이제 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요. 분기별 실적도 보면은 작년 이제 6월 달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다가 77억 그리고 34억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160억대로 복귀를 하면서 영업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지난 분기부터 이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됐던 거에는 이제 매출이 한 19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37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ICD는 지금 장비 발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결국은 삼성의 AM OLED A3 라인 발주가 언제 될 거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7월 26일 날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틀 전에 갑자기 일단 보류가 됐는데, 보류가 된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A2 라인의 확장으로 나오던, A3 라인의 대규모 발주로 나오던,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많이 올라오는 종목은 아니고 좀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14,000원 정도의 강한 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00원 정도에는 지금 하방이 좀 잡혔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 16,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을 받을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이제 이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16,000원에 안착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탄력을 받는 자리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16,000원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고요. 주봉상으로 보셔도 일단 16,000원 자리만 돌파가 된다면 크게 매물 부담은 일단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발주 모멘텀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 14,000원을 잡혔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6,000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6,000원대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주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 즈음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거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커버글라스 쪽에서 지금 커버글라스 쪽에서의 확대 개념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제 그동안 LED 칩의 그 주요 기판 역할을 했던 사파이어 기판이 실리콘 기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한 바로는 굳이 실리콘 기판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ED 칩에서 차지하는 기판의 원가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 실리콘이라는 어떤 나쁜 소재를 이용해서 전체 원가가 3%밖에 안 되는 실리콘 기판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사파이어 기판이 부분적으로 실리콘 기판을 도입을 할 수는 있겠죠. 삼성이나 LG에서. 그렇지만 사파이어 기판을 바꿀 이유는 지금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업 IR까지 같이 했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나쁜데 불구하고 주가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실적 바닥 확인했다는 얘기고요. 3, 4분기부터 확실하게 돌아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D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OCI 역할이 폴리실리콘 역할이라면 LED 쪽에서 가장 기초 소재 산업은 사파이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파이어가 LED 성장과 맞물려서 최고의 호황기를 이제 맞을 때가 됐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파이어를 이용한 커버글라스 기판 쪽의 응용 범위 확대 그리고 내년에는 그 전체적인 강화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강화 유리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새 폰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폰을 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폰을 쓰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거기에 먼지가 묻어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유리폰, 설탕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 부서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스크래치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결국은 사파이어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가 강화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전면 커버글라스 쪽에 지금 상용화를 지금 검토 중에
시장인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커질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파이어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정했던 게 손절 없이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잠깐 멈칫했던 게 그 사파이어 기판이 아닌 실리콘 기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잠깐 좀 헷갈렸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번에 저점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해서 종목을 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다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 좀 하루 흔들었습니다. 장중에 하루 흔들었는데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의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봤을 때는 34,500원 정도 뭐 이 정도가 다시 한번 와준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좀 늘리는 쪽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양봉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웍스는 어떤 근거에서 이제 말씀드렸냐면 결국 이제 아이폰 5S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9월 초까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 바닥에서 실적이 턴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21,5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또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주성면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의 현재 상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는 지난달 미국 신규 주택 착공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시장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5.9% 증가하며 지난 6월에 7.9%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했고 선행지표 격인 건축허가 건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세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현재 주택 지표보다는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해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양적 완화 축소 소식이 재차 불거져 나왔고 이에 다우지수는 전일 2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경제 회복이 마지막 판단 근거로 제시한 고용 부분이 나날이 전개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도 목표에 도달하며 출구 전략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9월 FOMC 미팅이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던데요. 네네. 유럽 증시는 전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제기되며 증시가 큰 폭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쳐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6월 경상수지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 7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8월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를 기다리며 한산한 거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유로존의 경기 침체 기대감에서 벗어나며 8월 들어서 상승폭이 컸던 만큼 시장 조정 시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점도 주목하셔야 할 듯합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세계 최대 은 생산업체인 프레스닐로사가 어제 금 선물이 2달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6%대의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도 살펴주십시오. 네. 광복절로 인해 전일 휴장했던 야간 선물은 보합세로 장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큰 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약보합세로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중국의 한 증권사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선물 주문 실수가 나오며 장중 중국 증시가 잠시 폭등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내내 야간 선물은 큰 변동폭 없이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며 한산한 거래를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주말을 앞두고 더 이상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 큰 변동폭이 없이 한산한 거래 속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주성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국내 증시 체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심도 깊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남은호 멘토께서 다음 주 체크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드립니다. 예, 우선 다음 주 증시 전망 전략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8월 19일 월요일 날 한국 이제 UFG 을지 훈련이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할 때마다 북한에서 또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화해 무드 속에서 별로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21일이죠.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매매, 판매 지수가 나올 것이고요. 뭐 견조한 예상치보다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2일 날이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요. 예측을 한다면 충분히 좀 안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22일 역시 미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가 6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와 그리고 7월 HSBC에서 PMI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경기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세를 쫓아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PMI 제조업이라든지 비제조업 지수 자체가 현재의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느냐. 금융과 서비스 업종은 확실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8월 23일에는요, 유로존의 8월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유로존의 8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가속화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하향 국면에서 상승 국면에 돌아섰을 때 이 CSI 지수가 선행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 BSI뿐만이 아니라 CSI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 유로존의 GDP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뒷받침시켜 줄 수 있는 이 소비자 기대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나올 주요 지표들의 내용들은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증시 전망을 가져야 되고 또 전략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김용준 멘토님. 예. 일단 지금 이제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는 앞부분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못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장세로 이어져 오곤 있었지만 굉장히 좀 힘이 약하고 좀 지지부진했던 장세였다면 최근에 며칠 동안은 분명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가겠다고 그러고요. 현대차 위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했던 종목들, 조선주들, 철강주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있죠. 대표적으로 업황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지금 태양광 쪽의 OCI 같은 경우도 태양광 모멘텀을 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 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의 하단의 저점을 방어하려고 하는 힘은 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냐 아니면 요번에 올라와서 단기 박스권의 상단을 그릴 거냐 매매 전략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신다면 요번에 한 단계 레벨업하면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추격해서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향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떤 시각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냐면 우선은 박스권 상단 쪽의 가능성을 놓고서요.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1900대의 지지가 확인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해서 일단 박스권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상단이 올라가고 하단이 올라가는 박스권 전체적인 부분이 올라가는 정도의 장세 흐름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전망과 전략 남원장님, 남은호 멘토님께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나스닥이 3,600포인트에서 횡보 조정이 나올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별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횡보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국과 유럽의 증시가 계속해서 좀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추가 부분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전기줄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 전기줄에 너무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죠. 현재 지수가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평균선 이 자체가요 전부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1940포인트 이상으로 튕겨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1920에서 1940포인트 선에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조정을 좀 많이 잘 보냈습니다. 거래소 대비 조정을 좀 잘 보냈으니까 538포인트, 550포인트 깨졌지만은요. 다음 주는 550에서 560포인트 정도 라인은 충분히 도전 안착 시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두 분 멘토분들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런지 또 꼽아오셨는데요. 자, 두 분 멘토님의 베스트 업종 선정 이유 등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용준 멘토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지난주에 분명하게 강조드렸던 것은 두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전력난이 심했기 때문에 블랙아웃 쪽에 관련해서 뭐 ESS 쪽의 접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나머지 쪽의 접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지내고 보니까 어느 쪽이 좀 강했냐면, 전력 저장장치 쪽이 강했는데,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급등락이 보여줬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대북 관련주 쪽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오늘까지는 좀 잘 이어졌고요. 근데 대북 모멘텀이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실적을 동반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정도의 가격대의 장중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좀 빠져나오실 필요가 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각도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15조라는 돈을 집행한다면, 빨리 좀 써야 되겠죠. 빨리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장비 관련주의 어떤 발주 모멘텀이 좀 시장에 전면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쪽을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설계만 하는 쪽의 업체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 쪽. 뭐 그런 쪽에서 최근에 종목들이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약간 최근에 바닥에 좀 각도가 있게 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그네틱스, STS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각도가 있게 나오고 있고요. 바닥에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는 좀 완만하지만은 어쨌든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애플 i5s 그리고 삼성 갤럭시 노트 3 9월 초에 대부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쪽에 어떤 중국 시안 공장의 발주,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장비 발주들의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압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바닥권 탈피라는 두 가지의 맥락에서 다음 주에는 팹립스 업체하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이 좀 필요한 주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남은우 멘토님의 베스트 업종은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19일부터 시작되는 이 통신업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의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LG, U+ 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기현상이 아닙니다. 1G로부터 출발한 1G, 2G, 3G, 4G로 이어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요. 그 투자 이후에 이제부터 LTE 어드밴스드 때부터는요,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19일 날 이제 벌어지는 19일부터 벌어지는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는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주파수 대역이 나오냐에 대한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2.6GHz 대역에서 A 블록과 B 블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GHz 대역에서 C 블록과 D 블록이 나오는데, 이 A 블록과 B 블록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LTE 어드밴스드가 가능한 블록입니다. 다만 C 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이 KT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900MHz하고요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C 블록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인접 대역인 밑에 이 부분을 보시면 KT LTE의 인접 대역이 D2 블록이 있죠. 15MHz. 이 D2 블록을 반드시 KT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정해져 있는 게임이죠. 이 8년간의 주파수 사용권에 대해서 이미 KT는 무조건 D2 블록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A1과 B1 블록은요, SK텔레콤과 LG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번 D2는 반드시 KT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LG가 만약에 U+ 쪽에서 딴지를 걸어서 가격을 높여버리면 KT는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죠. D2 블록을 가져와야 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에 지불하게 된다면 승자의
어떤 저주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KT 입장에서는 역시 D2를 포기하면서 A1과 그리고 A와 B 블록에서 같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결판은 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나 있죠. 어떻게 나 있습니까? D2 블록을 분명히 KT한테 던져줄 것에 정해져 있고요. A와 B는 SK텔레콤과 LG U+가 나눠 가져가게 돼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지난번 이 경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경매가를 좀 낮추려고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경매 제도를 좀 바꿨거든요. 토탈에서 이 A, B 그리고 CD 토탈해가 한 3조 원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1.8기가만 하더라도 1조 넘게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현재의 가격들은 전혀 통신사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8년간의 사용료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국이 되었던지 간에 이 통신 3사의 주가는 모두 다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요, 이 NTT 도코모를 넘어서 3위 업체인 이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통신은요, 이 통신의 기관망 자체가 이미 이제 추가적인 돈이 투여가 될 필요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나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슈화되면서 통신업을 다시 한번 쳐다보자 평가를 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이 통신업종 강세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정도의 주식 비중을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그 비중이라는 거는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 주초반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초반에 만약에 그 조정이 좀 나온다면 비중을 좀 늘려야 되고요. 주초반에 좀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5대5 정도의 비율을 맞춰놓고 있어 장 방향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나무르 멘토님. 저는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현 지수대에서 현금 필요 없습니다. 주식 다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좀 가지고 맞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장입니다. 경기선행지수 3개월 연속 상승에 과감한 베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하게 베팅을 해라. 현금 별로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비중에 대해서까지 여러분께 세세하게 조언을 드린 두 분의 멘토님은 김용준 멘토님 그리고 나무르 멘토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늦은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밤에는 멘토분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펴보면요. 매주 일요일 밤 8시, 10시, 11시에 열리는데요. 자, 먼저 8시에 나무누 멘토를 시작으로 10시에 김용준 멘토, 자, 그리고 11시에 정재훈 멘토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8월 승부수를 던져라 나무 멘토님의 일요일 밤 무료 공개 방송이 있고요. 자,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죠. 한 주의 시장, 내일장 전략 및 종목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주간 전략 대공개 10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지방 순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산과 울산 등등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좋은 정보와 또 의견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막장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